아유, 꼼짝, 아유,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거기 기냐고. 다들 놀다. 그냥 저것도 갈라 살겠대.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원래 2시 시작인데 한 10분 정도 지금 오버를 했습니다. 진행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병준 위원장님을 모시고 좋은 강연을 듣는 우리 자유원전 포럼의 2023년 1월 27일 화요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국문회를 먼저 갖겠습니다. 경련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자유원전 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신 정영근 대표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이 강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지방에서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포럼에 흔쾌하게 참석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김병준 통합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소개할 필요도 없이 저는 감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정책실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나서도 가장 가까이 같이 지내면서 책도 쓰고 같이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단 한 분이 바로 우리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총리를 갖다가 내정되신 바도 있고 그런데 이분께서 일찍부터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아시고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방들이 소멸하고 있는 이 점에서 아주 성견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를 직접 설계해 가지고 오늘 세종시를 만든 분입니다. 예, 저희 대통령 윤 대통령이 통합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러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륜과 그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이 정부가 앞으로 일하는 데서 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가 자유를 위한 고민, 자유를 위한 고민,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굉장히 의미심대한 어쩌면은 우리 윤 정부의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취임사에서부터 여러 주요한 시기 때마다 자유를 강조하시는데 그 자유가 바로 김병준 우리 통합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자유와 바로 같은 자유가 아니겠느냐 해서 오늘 저는 김병준 우리 위원장께 시간 제한 없이 우리 김병준 위원장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모였기 때문에 시간 관계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 좋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충분히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께 다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영근 대표님께서 너무 소상하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예, 다만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이런 부제를 또 다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보수도 경험해 보시고 또 진보 정권도 경험해 보신 분은 또 드물다 생각되고 또 거기에 지성을 겸비하신 분은 더더욱 드물다 이렇게 생각돼서 오늘 강연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이렇게 낮게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그러면 요 불을 좀 끌 수 있을까요, 혹시? 예.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다 넘기고 하나. 예, 오늘 우선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근 의원님, 또 신규철 의원님 여기 와서 뵙고 또 여러 의원님들 뵙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더더욱 오늘 우리 일가어른께서도 또 오셔가지고 김창완 의원님 오셔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이제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가 제가 이야기 나눠온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와 거의 같은 맥락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우선 레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불어입니다만은 영어로 REGIM에서 레짐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참 많이 썼는데 옛날엔 박스 레짐 뭐 이래가지고 박정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이 레짐이라는 말이 제가 이걸 이제 굳이 제 나름의 정의를 하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면 이 레짐이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 찾아보면 정부라는 말로 표현되고 정권, 정부, 체제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할 때 이 레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의 정치 체계가 있고 공화정이면 공화정, 대통령제면 대통령제, 왕정이면 왕정 이런 것이 있는데 단순히 제도로서만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제도를 받쳐주는 이념과 사상, 문화, 습관, 관습 이런 것을 통째로 다 합친 것을 제가 레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지금 광복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부터 대한민국의 일종의 레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짐은 제가 이름하기를 국가주의 레짐이다. 그 국가주의 레짐이라는 것은 국가 권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국가가 하나하나 통제하고 규율하고 규제하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가 권력이 온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형태의 그러한 것이 일종의 레짐인데 그 레짐이 아직 있다. 아직. 말하자면 그동안 많이 약화되어 왔고 민주화 과정에서 약화되어 왔고 세월이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국가주의적인 레짐이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제1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심지어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 레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주의 레짐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국가주의 레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인의 자유가 넘치고 개인의 자유권이 이렇게 신장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국가주의 레짐이냐. 여전히 말하자면 우리 지금 뭐 대통령 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하고 싶은 뭐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다 하는데 무슨 국가주의 레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국가주의 레짐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증거를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워낙이 그동안 강한 국가주의 레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얼마만큼 강한 국가주의 속에 있는지를 우리 잘 못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주의 체제 내지는 국가주의 레짐이 한동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 발전의 기틀을 이루는데 정말 유용한 수단이었고 또 문화였고 제도였고 그랬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1공화국부터 시작해서 제3공화국 특히 들어와가지고 박정희 정부 들어서서 국가 권력이 중심이 돼서 국가가 계획 경제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었고 그동안 부작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그런 희생을 딛고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다 강력한 국가 권한을 그걸 사용하고 그걸로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 체제 아래서의 계획 경제 아래서 우리 경제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선배님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하셨을 겁니다만은 옛날에 재무장관 지내고 경제수석 하셨던 401 선생님께서 하버드에서 쓰신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뭔가 하면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한국의 기업가 정신과 정부 뭐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꽤 미국서 유명한 책이었는데 이게 401 선생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수 한 사람, 두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국이 우리가 그 후진국을 벗어나서 그 보릿고개를 넘고 경제 성장을 한 기틀을 이룬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그런 국가주의 체제였고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무슨 문제가 없었나 하면은 소위 말하는 집행의 문제가 없었다. 집행의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말해서 implementation problem, 집행의 문제가 없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개발도상 국가들이 유엔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온갖 전문가들이 다 와서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해서 계획을 내놓은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된 겁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고 서남아시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결정이 어김없이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먹고 그 다음에 정부가 마음 먹으면 그 계획이 그대로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한국이 강력한 국가 권력 아래 그런 집행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개발 계획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의 한국 경제의 발판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의 하나는 그 어떤 반공주의를 기치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 강력한 국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근대화하고 경제 발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국가주의 체제가 사실은 우리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국가 안정에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이 이제 어떤 때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세월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세월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은 우선 시민사회와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제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드리죠. 국가의 역량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기업을 주체로 하는 그 시장의 역량이라는 것. 하나 제가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 특사가 되고 대통령 특사 겸 유치단장이 돼가지고 동구권을 쭉 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폴란드하고 우리하고 이제 여수 엑스포를 놓고 경쟁이 붙었는데 동구권 국가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으니까 폴란드를 전부 지원하는 뭐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저를 보고 한번 동구권을 한번 돌고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갔는데 누굴 모시고 갔는가 하면 정몽구 회장을 모시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서 거기 수상하고 총리하고 이야기를 해봤자 그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바보.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야기가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이나 이런 분을 한번 모시고 가야지 이야기가 될 거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몽구 회장을 모시고 이제 갔는데 제가 동구권을 한 바퀴 돌면서 제가 대통령 특사고 제가 단장인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전부 정몽구 회장만 쳐다보고 정몽구 회장만 졸졸 따라다녀요. 저하고 저 사진도 한 장 찍고 해야 되는데 사진 찍는데 저하고 사진 찍는데 관심도 없고 정몽구 회장이 부르면 오고 그 수상과 총리가 뭐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참 기가 막혔던 게 뭔가면 다 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제 이제 우리 일행 중에 국회의원이 이제 여당 야당에서 한 분씩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마지막 행선지까지 이제 체코까지 일정을 딱 마치고 나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터키 대통령도 한번 만나고 가자요. 그래서 이제 본부에 외교부 본부 대사가 한 사람 수행을 하고 있어서 대사 보고 빨리 터키 대통령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연락해 봐라 했더니 그 대사가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한 달 뒤쯤 된다는 겁니다. 한 달 뒤쯤 그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정몽구 회장이 옆에 있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터키 대통령을 한번 만나자고 그러는데 지금 외교부 이야기했더니 외교부 장관 이야기가 지금 한 달 뒤쯤에야 일정 잡을 수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왔다 이랬더니 정몽구 회장이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알아보세요. 그랬거든요. 한 30분 있다 오시더니 모레 3시에 올 수 있느냐고 묻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영향입니다. 그게 벌써 언젠가 하면은 그게 벌써 지금 17년, 18년 전의 일입니다. 17년, 18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시장이라 지금 R&D만 하더라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상공화국 때 R&D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 전체 R&D 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어떠냐?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 대한민국 R&D의 불과 10%, 20%밖에 안 됩니다. 모든 걸 기업 R&D가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시민사회의 권력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정교조, 그 다음에 민노총, 함부로 정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제가 지역균형발전위원장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그거 하는 거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서울대학을 강원도 어디 영월 같은 데 좀 보내고 연세대학을 가가지고 경북 영양이나 이런 데 보내고 그래 해버리면은 이 지역균형발전 쉽게 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대통령이 10명이 탄핵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학 강원도 영월로 무슨 수로 보내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5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럼 서울대학이 없어집니까? 서울대학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서울대학 되는가 하면 남아있는 서강대학이 서울대학 되고 한양대학이 서울대학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그때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권력이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졌고 역량이 커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 전체의 경제나 산업의 그 내용이 결국 혁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혁신 역량이 떨어지면은 그 국가는 곧 그대로 소멸하고 맙니다. 근데 혁신은 누가 하느냐? 혁신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혁신을 하는가 하면 시장 한가운데서 시장 상인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연구원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매진할 때 그때 혁신이 일어나는 거지 국가가 이러라 저러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세월이 달라졌다. 국가주의가 그렇게 팽배하고 국가가 모든 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국가주의의 틀을 좀 벗어난 뭐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선배님들하고 의견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앞서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강력한 권한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꼭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국가가 우리 사회를 끌고 국가 권력이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없는가? 첫 번째는 국가 권력이 이제 아까 제가 세월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기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 다음 국가 기구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작동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대통령 무소불위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있다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져? 막강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권을 지니고 있죠. 대통령이 국무총리도 임명하고 장관도 임명하고, 누구 한 사람, 재벌 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재벌 한 사람 살릴 수도 있고, 누구한테 특혜 줘가지고 부자 만들 수도 있고, 누구 감옥 집어넣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는 사람 사면도 시킬 수 있고, 막강한 권한 아니냐. 분명히 그런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큰 권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은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 하면, 진짜로 필요한 권한은 지금 현재 저 잘못되어 있는 민노총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지금 전당포 같은 저 은행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자본시장을 개혁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체계, 지금 대학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인 이것을 부숴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갖다가 양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체계를 바꿀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평화를 갖다가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힘들이 필요하다고. 대통령한테 그런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자본시장을 개혁할 힘이 있느냐? 지금 연금개혁 하나조차도 지금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연금개혁의 드라이브를 못 끌고 있고, 노동시장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나쁜 지금 국가 경쟁력 지표에서 노동 문제 때문에 국가 경쟁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 노동 문제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고, 자본시장이 엉망이 돼가지고 은행들이 아직도 지금 돈이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어디로 흘러야 되는가 하면 돈이 기업 경영 혁신의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야 되는데, 돈이 전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가가지고 담보 있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이게 전당포 만들면 못하는 자본시장이에요. 그런 자본시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대통령한테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버려버립니다.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옛날에 다릅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통령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또 이게 나갔습니다만, 제가 저기 도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차라리 꺼버리지. 소리 때문에. 노 대통령 시간에 하도 답답해가지고 행정공무원위에서 책상 위에서 출발한 법안이 거기서 기한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행정부를 한 바퀴 돌아서 국회 가가지고 법률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를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3030개 재개정 법률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선배님들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그때 조사해가지고 하니까요, 얼마 걸리는가 하면 35개월입니다. 평균. 그것도 국회를 통과한 것만 35개월입니다. 인수위 때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때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그나마 언제 통과된 법안이 언제 통과되는가 하면 내임덕에 들어갈 때야 그 법안이 통과됩니다. 평균. 그것도 차 떼고 포 떼고 중요한 거 다 날아가고 통과됩니다.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일 못합니다. 게다가 툭하면 여소해야 됩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을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저 균형발전위원회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통령 자문위의 위원들, 대통령이 제가 그 위원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안 나가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안 상하냐? 왜? 자문 받을 그 대상인 대통령이 당신들한테 자문 못 받겠다는데 당신들이 나가야지 여기다가 대통령이 자문 받고 싶다는 사람을 여기 앉힐 것 아니냐? 근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내보낼 힘이 있느냐? 못 내보냅니다. 지난번에 억지로 내보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자문위원회조차 하나 지금 이 구성을 못 바꾸는 게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우리가 아는 무소불위의 그런 권한이고 노동개혁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연금개혁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런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그런 대통령직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국회를 한번 들여다보죠. 그럼 국회가 작동하느냐? 국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질문이 잘못됐는데 무슨 질문이 잘못됐는가? 국회 잘못되는 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잘못돼서 국회가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만나봤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멀쩡한 분들이고 다 상식 있는 분들이고 만나고 나서는 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국회의원 누구 만났더니 그분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다 괜찮은 사람이다. 문제는 집합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작동하지 않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국회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한 말로 표현하면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왜 농경시대의 유물? 농경시대 때는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농경시대 때나 초기 산업사회에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기껏 해봐야 몇 개인가 하면 뭐 수십 개. 지금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된다.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금 법안이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이 지금 현재 16,000개입니다. 16,000개가 지금 저 법안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는 신념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장이고 서로 밀고 당기고 협의하고 서로 가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싸우고 하는 장이지 컨베이어 벨트에 법안 실어 다루는 그건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본래가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없는 조직이니까 여기서는 국회는 빨리빨리 해결해. 옛날에 농경시대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정책 문제는 과거와 다른 게 우선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경시대 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1년에 수백 건이라면 지금 수만 건, 수천 건, 수만 건입니다. 과거에는 농사 문제나 그 다음에 무슨 관계 문제나 물 대는 거 이런 거나 했다면 전쟁이나 다루고 지금은 해양 개발부터 교통 문제, 환경 문제, 핵 문제, 기후 문제, 금융 문제, 금리 문제, 어마어마한 정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데다가 그 문제 하나하나마다 막강한 이해관계 세력들이 뒤에 다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국회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풉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계의 모든 의회가 지금 거의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의 모든 국회가 망가지고 그나마 덜 망가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그 국회 권한을 계속해서 자꾸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보내는가 하면 연방제 국가는 자꾸 주정부나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고 있고요. 자기 입법권을.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입법권을 밑으로도 내려보내지만 어디로 내려보내는가 하면 전문가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로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위 인디펜던트 레귤레토리 독립규제위원회들이 다 그런 겁니다. 우주항공에 관해서는 국회가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누구한테 맡기는가? 우주항공위원회에 따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거기서 결정되어 오면은 국회는 그거 가지고 공청회 한번 하고 히어링 한번 하고서 별 이상이 없으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자기 정말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딱 붙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문제가 적은 겁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독일의 유명한 하르츠 위원회가 뭘 했는가 하면 노동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하르츠 위원회가 유명한 노동계획을 했죠. 그 노동계획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하르츠 위원회, 노사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노동 문제는 노와 사가 합의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와 사가 합의 보고 정부가 사회 보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 나니까 그 결정 난 걸 국회는 그냥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떠냐?
노사정위원회 통과하고 다시 국회에 오면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다룬 거다. 그러니까 민노총 같은 데가 어떻게 하는가? 민노총이 아예 노사정위원회는 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국회 와서 다시 다룰 걸 내가 노사정위원회에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우리 국회는 분권화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줄 것도 안 하고 행으로도 종으로도 입법권을 분산시키지 않고 다 쥐고 있습니다. 제가 심한 말로 하면 심지어 시골 면장이 결정해도 될 문제까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점점 더 말하자면 지금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작동하지 않는 거, 대통령 작동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국회 작동하지 않죠. 그럼 관료사회 작동하느냐? 관료사회 작동하지 않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그나마 관료사회가 뭘 했는가 하면 내가 설령 법을 좀 위반해도 장관이 이야기하면 그 장관 명을 받아가지고 딱 집행해도 내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안 바뀐다는 그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관료사회가요. 지금은 5년마다 정권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너 그쪽에 가가지고 장관 보좌관에서 너는 저기 가 있어. 너 지난 정권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혜택 받아. 너 청와대가 있었지. 아니 대통령실에 가 있었지. 너 저쪽 귀한 거 보내. 3년쯤 되면은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올려버리지 않고 대통령실에 올려버리질 않습니다. 왔던 친구들은 그때 얼른 빽 있는 친구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저 해외 파견 나가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가가지고 책임지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지고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옛날에 지금 아마 로비하신 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장관한테만 로비하면 되는데 지금 요즘 장관만 로비해서 안 됩니다. 밑에 장관한테 부탁을 해도 장관이 하라고 해도 밑에 주무관이 반대하면 그건 못합니다. 지금 관료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관료사회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느냐?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겁을 내는가 하면 30일 만에 처리해야 될 민원이 있으면 30일 다 돼야 처리하지 절대로 30일 이전에 처리 안 해줍니다. 빨리 해준다고 5일 만에 처리하면 나중에 감사 나오면 너 왜 5일 만에 처리했어? 뭐 받았어? 이 사람한테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거부터 나옵니다. 감사원에서 나가면 감사 나가면 뭐부터 보는가 하면 그런 거 빨리 처리해 주는 것부터 찾거든. 30일 다 지나야지 처리해 줍니다. 30일 지나고도 처리 안 해줍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 이해되는데 미안하지만 저 시민단체 한번 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경실련에다 참여연대에서 막 떠들고 왜 안 해주냐고 그러면 그때서 해줍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또 어디 갔다 오는가 하면 저기 가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한번 갔다 오라고. 안 되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행정소송하면 이기실 거니까 행정소송하라고.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소실 이런 거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관료사회가 힘들게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하겠다는 이런 이니셔티브를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의 중요한 기구인 대통령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국회도 작동이 안 되고 관료사회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한편에는 뭐가 작동이 안 되는 거 아까 세월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월이 이제는 그런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는가 하면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 자유가 우리가 반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걸 한 발 더 넘어가서 개인의 자유권 확대,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개인의 역량이 다 두드러져 우리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모세혈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첫 번째 자유가 말하자면 공산주의로부터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자유권 확대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2의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바로 어떤 의미의 자유주의냐? 바로 제가 말하는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입니다. 한편으로서는 반공. 그런 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런 건 많이 잡아자. 그 다음에는 이 국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이 시대기에는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결국은 시장이 움직여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국가의 규제로부터 풀어줘서 그 사람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그 다음에 생산력이 다 들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자유가 좋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자유시장 경제가 좋고 자유시장 경제가 경제 성장을 더 시킬 수 있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확신. 우리 국민에 대한 확신이 뭔가 하면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짓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도 성공을 향한 열정이 가장 높은 국민입니다. 정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세계 어떤 민족도 국민들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농담 삼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애 영어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어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한 그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국민들이 혁신 역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국민보다도 혁신 역량이 높습니다. 제가 쓴 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만 골프도 쳐보면 골프 칠 때마다 룰이 바뀝니다. 그 뽑기 룰이 바뀌는 문재인 뭡니까 뽑기 그 다음에 무슨 뽑기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보고는 막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정말 창의적인데 그 창의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까다롭습니다. 만족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 까다로운 국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고쳐나갑니다. 우리가 정치 발전 안 했다고 하지만 정치도 사실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던 나라가 지금 가지고 국민 경선 통하고 무슨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뽑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발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끊임없이 혁신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은 세계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세계 모든 국민을 감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비행기를 한번 타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비행기가 연발을 하면서 점심시간을, 전심을 기내 서비스로 전심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브라운백에다가 햄버거를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들한테 나눠주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아있으니까 스튜어디스가 헤이! 그러더니 저한테 봉지를 탁 던지대. 제가 받았죠. 헤이! 던지고, 헤이! 던지고. 칼에서 일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칼에서 손님한테 햄버거 넣어가지고 헤이! 하고 던지면 그거 받고 그거 땡큐 이러겠습니까? 조 회장 나오나 누구 나와라 지금 야단 나고 아마 그 성무원들 그날 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내 서비스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그 대한민국의 그 혁신 역량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도.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서도 공공성과 공동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가가 위험하다면 집에 있는 돌반지까지 꺼내서 외쳐갖겠다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코로나 왔다고 하면 막 정권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마스크 쓰자 하면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국가가 하는 일에 이렇게 다 순응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엘리베이터고 어디고 자기 집 앞에고 가게고 전부 손 세정돼 다 갖다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이 위대한 국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위대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위대한 국민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또 어떤 자격이 있느냐,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좀 풀어주세요. 국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잘 느끼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가면 곳곳에 국가주의의 프레임 내지는 국가주의의 레짐이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 확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보고 대표적인 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하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입니다. 교육 부분.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사를 학교가 이거 학교다 학교 아니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교육부가 결정합니다. 너는 학교고 너는 학교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교육부가 결정합니다. 사범대학을 나와야 되고 교육대학을 나와야 되고 아니면 대학에서 교직 과목 얼마를 이수해가지고 순위고사를 쳐야 되고 이렇게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을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초, 중, 고등학교 교육부가 다 결정합니다. 자, 한번 우리 물어보죠. 교육부가 10년 뒤, 20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국가가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며 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할지를 교육부가 알고 있을까요? 교육부의 관료가 알고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빌 게이츠도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세계 미래학자들도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육부가 어떻게 10년 뒤에 필요한 인력과 20년 뒤, 30년 뒤에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알고서 어떤 덕목의 시민이 필요한지를 알고 자기들이 교과목을 다 정하고 교사의 자격을 다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다 학교 아니다 이걸 다 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이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가 아직도 그 권한을 다 쥐고 있거든요. 있으면서 이 권한을 쥐고 교육부가 그나마 자기가 자기 뜻대로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자기 뜻대로도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코딩에 관심이 많아요. 본인이 코딩을 배우기도 하고 컴퓨터 이제 코딩 앞으로 우리가 정보사회로 간다니까 코딩 공부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코딩을 몇 시간 교육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몇 시간 교육합니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중국의 3분의 1, 3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쯤밖에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코딩 교육. 왜 코딩 교육에 대한 감이 없느냐 하니까 누가 옆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딩 교육에 교육 시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시간을 넣을 수가 없느냐? 지금 100시간을 가르친다면 100시간 중에서 코딩 교육을 10시간 넣으면 기존 과목에서 10시간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기존 과목에서 10시간이 빠지면 기존의 교사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누가 반대하느냐?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사 집단들이 다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기 스스로 미래 사회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권한도 행사할 줄도 모르고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가 학교가 너는 학교다, 너는 학교 아니다, 너는 졸업했다, 너는 졸업 아니다, 선생님 뭐 이걸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죠. 제가 조금 더 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 외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외손녀가 둘이 있는데 저는 공립학교 안 보내고 있습니다. 어딜 보내는가 하면 대안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왜 대안학교를 보내는가 하면 그 학교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입니다. 외국계 대안학교인데 이 대안학교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대안학교는 예를 들어서 통합교육을 합니다. 세계 전체가 지금 통합교육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국어, 산수, 영어, 국어, 산수, 사회 이렇게 잘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라서 가르치니까 그 과목에 국어 하나 하고 산수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데 이 학교는 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과목이 어떤가 하면 과목이 예를 들어서 3학년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이 집짓기, 그 다음에 벼농사 이런 걸 합니다. 1년 내내 그 클래스 아이들이 20명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나무를 재고 하고 그걸 붙이고 거기서 숫자 계산 다 하죠. 그 다음에 목재를 자르고 하면서 그 다음에 기계 돌려가면서 과학도 하죠. 그 다음에 그날 한 것을 좀 스케치를 하니까 미술도 하죠. 아이들은 매일 놀면서 노는 사이에 벌써 공부가 돼버리는 겁니다. 벼농사를 지니까 벼농사에서 그 안에서 논에서 사는 생물 그거 다 배우죠. 과학 배우죠. 그리고 나중에 벼를 다 기르고 난 다음에 애들이 판로까지도 합니다. 사회 배우죠. 그런 통합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놀면서 신나게 놀면서 아이들은 교육받을 건 다 받는 겁니다. 이 교육을 유엔에서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가 유네스코 주최로 열렸는데 그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교육이고 세계 최고의 모델 교육이라고 선정한 게 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이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학교가 아니냐? 우선 선생님이 교육부가 규정한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과목을 통합교육을 하느라고 과목을 일일이 나누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학교가 아니야.
학교가 아니니까 뭘 못하는가? 의무교육 체계 속에 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누가 운영하느냐? 학부모들이 돈을 다 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되냐? 등록금이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되죠. 누구는 못 가느냐? 그만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집의 아들들은 갈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일반 서민은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날 만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 받으면서 대통령이 교육의 다양성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교육도 있고 저런 교육도 있고 저런 교육도 있고 교육 방법끼리 경쟁도 하고 이래야 되지. 왜 교육부가 정한 획일적인 교육이 대한민국.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야기하면은 교사의 자격을 누가 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사의 자격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사범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되는가? 그 재단에서 독일에서 운영하는 그 사범학교를 졸업해야지 이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한국의 사범학교를 졸업한 한국의 사람도 그 학교를 다 졸업해야지만 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은 누가 가지느냐? 또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보고 이 사람은 교사가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하고 조합학교니까 학부모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애들 담임선생님을 맡겨도 되겠다 안 되겠다 심사해서 맡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 속에서 정교조가 자기들끼리 뭉쳐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를 누르고 교육부는 그 정교조 질질 끌려가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학교에서 정교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사 집단이 이해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가 주인인데.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들어가지고 하니까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대학 교수가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가 됐는데 대학 교수가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한 일이 회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자백을 하자면 회계 부정을 왜 했느냐? 행정대학원에서 특강 연사를 부르는데 제가 당시에 교학부장을 했는데 특강 연사를 부르면 특강 연사한테 그때 돈으로도 얼마를 더 줘야 되는가 하면 그걸 줘야 됩니다. 한 3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을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교육부 지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만 5천 원입니다. 27만 5천 원을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어디 가가지고 직원들 밥 먹은 거 10명 먹었다, 10명 먹었는데 가서 30명 먹었다고 하고 행사 학생들 20명 참석했는데 그 50명 참석했다고 하고 전부 가라형 수성 끊고 동네 전부 다니면서 전부 가라형 수성 끊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27만 원. 매 주마다 27만 5천 원을 갖다 맞춰서 16주 동안을 그러고 다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제가 자괴감이 들어요. 내가 이 짓 하려고 정말 내가 젊은 교수가 이제 학위 막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선생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이런 걸 갖다가 하게끔 만든 이게 교육부입니다. 지금 그런 룰이 많이 적어졌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대학에도 그 다음에 어디에도 필요 이상의 그런 제어를 갖다가 하고 규제를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저런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요. 금융에 관한 규제니 뭐니 이런 것도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혹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금융거래를 요즘 핀테크 회사인 토스를 통해서 전부 금융거래를 다 합니다.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이니 뭐 신한은행이 여기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스에 들어가면 그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스에서 하는데 이 토스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뭘 해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니까 국민은행 가서 비밀번호 하나 바꾸러 갔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에 지주회사 회장 보고 왜 안 바꾸냐 하니까 자기들도 바꾸고 싶은데 지금 금융감독원 규제 때문이지 못 바꾸고 있다. 이 말이 됩니까? 멀쩡하게 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기들 못하고 있다. 규제 때문에. 실제로 이 토스 회사가 자기들이 말하자면 이 지점 없이 그냥 전산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뭐고 필요 없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걸 운영을 했더니 금융감독원에서 너들 불법이다. 서비스 바로 중지하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때 문을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마침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그걸 올려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바람에 오늘날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인 토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겁니다. 지금 뭐 젊은 애들은 아마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토스,
아니면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씁니다. 전통적인 뱅크를 잘 안 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편. 거기에 들어가서 주식도 하고 뭐 하고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토스의 CEO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그 서비스를 하는데 만일에 자기가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그렇게 심한 줄 알았더라면 애초에 자기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역으로 물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에 지금 머리 좋은 친구, 그 다음에 혁신 역량을 가진 친구, 아니면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그런 규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서질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그런 정부가 가진, 곳곳에서 정부가 가진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국가주의적 레짐을 언제부터 가져왔는가 하면 그냥 길게 보면 뭐 2조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기를 거쳐서 제3공화국 제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옛날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장발 단속한다고 가 파출소 붙들려가 머리 깎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 그 여성들 치마 길이 그 전부 순경들이 잡아다 재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니스커트 규제한다고.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졌죠. 많이 좋아졌죠. 두발 자유화 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관료적 규제나 그 다음에 이런 그 국가적인 그 규제가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서 아직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그리고 특히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더 강화가 돼 엄청나게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함부로 그렇게 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경향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보 세력이 가가지고 정권을 잡으면 국가적 규제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때 한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먹방 방송을. 왜 규제하는데 했더니 먹방 방송을 보면은 먹방 방송 아시지 않습니까? 먹는 거 방송하는 거.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찌면은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소주 광고를 왜 규제하는지 뭘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 그 왜 못하게 하냐? 젊은 여성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 소주를 막 마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국민에 대한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대한민국 국민은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거는 보호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규제하고 순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이 딱 있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 학교도 규제하겠다, 뭐든 규제하고 뭐든지 가가지고 정부 돈 가지고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쨌든 많이 나아졌지만 곳곳에서 지난 정부 때 더 강화가 됐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왜 이 이야기를 굉장히 35번 취임식 때 35번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35번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취임사를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취임사 준비팀이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버전을 한 3개를 썼습니다. 버전 A, 버전 T, 버전 C 이제 3가지를 쓰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 넘겨줬는데 대통령이 옆으로 다 치워버리고 그 취임사들은 다 옛날식 취임사였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하나하나 쭉 이제 전반적인 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국방 계획은 어떻게 하고 노동 계획은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안보는 어떻게 하고 산업 정책은 어떻게 하고 쫙 이래나 그러다 보면 취임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다 치워버리고 3대 개혁과제 연금 계획, 노동 계획, 뭐 교육 계획 이거 딱 하고 그거 짧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내리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유가 그 취임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줄여버렸으니까. 35번의 자유가 들어가고 유엔 총회 가가지고 다시 31번인가 32번에 또 자유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자유에 대한 연대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연대 이야기를 이제 세계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연대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저는 뭐라고 보는가 하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또 그 다음에 정부의 제도 속에 다 포함되는 일종의 국가주의 레짐으로서의 국가주의 이 레짐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레짐을 어디로 바꾸느냐 이 레짐을 우리 자유주의 레짐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 체계를 송두리째 좀 바꿔보자는 이야기.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대통령이 쓸 수가 없지만 제가 해석을 하자면 그런 국가주의 레짐을 바꿔서 좀 더 대한민국이 이제는 반공의 그 자유주의를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의 자유권이 확대되는 그런 자유주의로서 우리가 이제 갈 때가 됐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정말 그렇게 한번 가보자 라고 던진 겁니다. 던졌는데 내가 죄송하게 참 느끼는 거는 대통령은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속에 제가 대통령 이제 뵙고 후보 시절에 뵙고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가 제가 정말 테스트가 아니라 물어보고 싶었어요. 검찰에 가가지고 검찰의 그렇게 국가 권력의 가장 중심인 그것도 굉장히 상하 그 질서가 엄격한 그런 구조 속에 계셨던 분이 자유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것이 제가 자꾸 자유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제 듣기 좋으라고 자유주의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정말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하게 됐냐? 물어보니까 저는 제가 이 정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 대학 4학년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어느 교수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프리드만 책도 읽고 쫙 프리드만 책에 나오는 부분 아주 결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어설프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만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 라고 해가지고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한데 이렇게 강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를 했다가 상대 후보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언론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대통령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 겁니다만 불량식품에 대한 우리가 규제를 갖다가 정부가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전부 규제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거나 그 규제를 없애버리면 그럼 아이들이 불량식품 마음대로 먹으라는 이야기냐 이래가지고 신문선 막 후보를 그냥 반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 많이 날라갔습니다. 근데 대통령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그러면 불량식품이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서게 돼 있습니까? 불량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학교 선생님이 나서든가 학부모가 나서든가 학생들이 자율 규제를 하든가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쯤 되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 스스로 만든 그런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규제가 작동을 할 때 그 규제는 무엇보다 더 강하다. 오히려 가가지고 저 식약청 직원 몇 명 된다고 그 다음에 교육부 직원 몇 명 된다고 그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단속해라 마라 선생님 담임 그거 받으면 귀찮고 말이죠. 한둥만둥 그거보다 훨씬 강한 규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고 말하자면 우리 시민사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규제를 완화해주면 그런 국가적 통제가 아닌 사회적 통제와 시민적 통제가 작동하게 돼 있다. 그게 이제 프리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건데 막 그냥 왜? 우리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국가주의적 레짐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걸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뭘 당한 적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가서 신야 토론을 나갔는데 강원도 평창에 어떤 산이 있는데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 쓰레기 건설 쓰레기들을 가가지고 막 덤프 트럭이 와서 막 버리고 가는 겁니다. 덤프 트럭을 와서 버리고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방송이 가가지고 그 카메라 출동해가지고 이제 그걸 찍었어요. 찍고서는 담당 공무원 보고 왜 당신들 단속 안 하냐. 담당 공무원 보고 막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 지금 평창군에 지금 산이 얼마나 많은데 산이 얼마가 많은데 우리 지금 직원이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언제 그걸 단속합니까? 그랬다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이 공무원 자세가 안 됐다고 막 두들기는 거예요. 심야 토론 갔더니 그 이야기를 내놓고 토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카메라 출동한 저게 잘못됐다. 당신들 방송이. 저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대로 하자면 산림청에 직원을 갖다 50명, 100명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거 찬성하냐? 누가 고발해야 되느냐. 산림과가 시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덤프 트럭이 오면 시민들이 완전히 고발 정신이 발동하게 해줘야지. 시민과 이 공무원이 소위 말하는 코프로덕션, 공동 생산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시민들을 시정이나 군정에 끌어들여서 그런 쪽으로 가게 해야 되지. 공무원 보고 그거 다 하고 국가가 그거 다 규제해야 된다는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지. 그게 또 전부 보면은 우리가 턱하면 무슨 문제만 발생하면 국가는 뭐 하고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주의적 레짐에 저는 온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이 그걸 바꾸자라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닌 게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뭐부터 안 바뀌는가 하면은 대통령은 자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를 지금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대통령은 자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국무위원들은 장관들은 지금 자유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숱하게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밖에서 또 이야기하기를 대통령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하는 일은 이게 오히려 자유를 구속하는 걸로 나가니까 이게 소리만 요라는 깡통 자유 아니냐. 윤석열은 방향도 없고 윤석열은 철학도 없다. 나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자유주의 철학을 자유라는 것을 명백하게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수천 년 수백 년 내로는 우리 국가의 레짐을 바꾸자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무슨 방향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해피니면은 가가지고 뭐를 잘못하고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우리가 실타래가 막 엉켜 있으면 그 엉켜 있는 실타래를 풀다 보면 정말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중간에 끊을 때도 있습니다. 순순히 푸는 것보다는 끊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종대왕을 보면 세종대왕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종대왕도 우리가 참 애민군주 또 그 다음에 문화군주, 과학군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임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면 세종대왕은 늘 예민했고 늘 애국하고 늘 예민하고 늘 정의롭고 늘 공정했냐?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희생한 또 하나 또 부분적으로는 어긋날 때도 많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압니다만은 그 토지에 관한 세금을 갖다가 바꾸면서 그 과전제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여론조사까지 했던 그런 임금님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때로는 백성들이 저항하고 백성들이 끝까지 이거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4군 6진을 개척할 때 저기 충청도, 경상도, 그 다음에 전라도에 있는 백성들을 전부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함경도, 평안도, 함경도로 이주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이주 가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은 이주를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심지어 손가락을 자르고 팔목을 자르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그 강제로 이주시켰는데 그 이주한 사람들이 반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런데도 세종대왕이 그걸 끝까지 밀어붙였던 게 세종대왕이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보면 우리 영토를 지금 함경도까지 백두산 도망강까지 다 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것뿐입니까? 황희정성의 아들이 황희정성의 사위가 그 서달이라는 사위가 고을 아전을 때려 죽인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갔다가 아전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아전이 인사 안 하고 도망을 치니까
그 아전 잡아가지고 두들겨 패니까 옆에 있던 아전이 왜 우리 그 아전을 두들겨 패느냐고 하니까 저놈부터 먼저 죽여라 해가지고 그 아전을 두들겨 팼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어버리니까 황희정성이 뇌물을 써가지고 자기 친구인 그 맹사성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맹사성이 또 가가지고 이 피해자 가족한테 돈을 주고 뭐 그래가지고 무마시킨 적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임금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황희를 2주일 동안 파면을 해가지고 2주일 동안 해임을 해가지고 돌려보내놓고 2주 뒤에 다시 복직을 시킵니다. 그런 거 보면 거기에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종대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큰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말하자면 실을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다가도 정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끊어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말하자면 하나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이런 부분에는 이 모양이냐,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왜 이런 부분에 이 모양이냐, 뭐 이렇게들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자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자유는 성립하는 게 자유를 위협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어떨 때 성립되느냐? 그 자유는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자유로운 국가가 그 속에서 가지고 자유권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자유는 어떤 자유가 되어야 되는가? 지속 가능한 자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공정과 불의와 그 다음에 비상식에 피해본 사람들이 언제나 들고 일어나서 그 자유주의 체제를 엎어버리게 돼 있거든. 그 다음에 분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 분배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이나 거기서 억울하다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하자고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자유를 위해서 그 사회는 공정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분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인내해낼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분배 수준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수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만큼 그래서 제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많은 보수가 잘못된 보수고 많은 진보가 잘못된 진보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진보가 잘못된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면 대한민국의 진보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진보주의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자기들이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들이 언제 힘들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질 때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언제 힘들어지느냐?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되지 않는 시절에는요. 누가 가장 피해를 입느냐? 우리 IMF 시절 때 봐지 않습니까? 늘 누가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가 하면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을 위하는 게 진보라면은 그 진보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장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 담론이 없거나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엉터리 진보라고 합니다. 약하다. 없습니다. 성장 담론 없다고 제가 욕을 막 하니까 성장 담론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거는 소위 지적 로얄티가 어디 있는가 하면 ILO에 있습니다. ILO가 2011년, 12년에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한 거 그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ILO가 베꼈는데 그 ILO는 어디가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면 유럽 사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유럽 사회는 대한민국보다 소위 고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고용률이 대단히 높은 나라니까 그거는 임금주도 성장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임금이라는 말을 싹 빼고 소득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한국에서는 안 먹히는 겁니다. 왜?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봐도 그것은 분배 담론이지 성장 담론이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내수 시장을 키워서 도대체 얼마를 키웠다. 내수 시장도 키우고 수출 시장도 키워야 되는데 수출이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가가지고 임금을 갖다가 계속 올리는 그 구조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 그걸 가져와서 분배 담론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성장 담론이라 하니까 성장 담론 지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보수도 상당 부분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 보수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주의 체제,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사실은 자유주의인데 그 자유주의의 질서가 언제 무너지느냐. 그 자유주의의 질서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을 때 무너지고 그 다음에 분배가 아주 극도로 분배 질서가 잘못됐을 때 무너집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이 거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수라면 어떤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정의의 담론과 정의를 위한 담론과 상식과 정의와 상식과 공정을 위한 담론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분배 담론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보수들은 그것이 약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가가지고 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하려면 자유의 반공주의 플러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그 담론과 함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담론과 분배의 담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생각이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지금 험난합니다. 실제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힘도 쓸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실은 목표하는 것과 모순이 되는 일들도 군데군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만 더 해야 돼. 하나는 아까 제가 우리 국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작동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작동 안 하다 보니까 이 대통령,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집니다.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집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아프게 와 닿는데요. 임기 후반이 되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절대 밖에 하지 마라. 당신만 알고 있어. 그리고는 A를 하고 싶은데 B를 하겠다고 막 나갑니다. 그럼 제가 나가서 이제 B를 하겠다고 막 떠들죠. 그러면 야당에서 오히려 뭐 한가 하면 A를 해야지 왜 B를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일종의 양동작전처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더 안 돼 버립니다. 그게 임기 후반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고요. 작동하지 않는 거고 늘 하는 이야기가 5년 임기 너무 지루하다. 5년 임기 대통령 5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 5년인 거 다행으로 아십시오. 우리가 임기 10년 되고 5년짜리 10년 하면 우리 총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임기 5년하고 끝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참 힘든 자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진짜 모든 짐을 다 덮어쓰고 마지막에 귀양 가고 죽고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국회는 아까 제가 작동할 수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개 삼아 합니다만 진짜 진정입니다. 사람들이 물갈이 하라 그러는데 저는 물갈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바꿔가지고 대한민국에 여기는 이순신 장군과 안중근 의사와 세종대왕이 들어가도 저 국회는 저기서 크게 못 벗어나. 왜냐? 국회라는 기구가 가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해야 된다. 어떤 질문을 다시 해야 되냐? 우리가 질문하면 늘 합니다. 국회의원은 저 친구를 뽑으면 더 잘하겠지. 저 친구 안 되겠어. 대통령도 저 사람 뽑을 걸 잘못했어. 이게 아니더래요. 지금은 레짐을 바꿔야 될 때라. 레짐 자체를. 정치 자체를 줄이고 국가의 역할 자체를 줄이고 시민사회와 시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체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 대통령 백날 바꿔봐야 그 대통령은 또다시 귀양 가거나 또다시 죽거나 또다시 가가지고 감옥 가거나 그 수밖에 안 생길 것 같고
또다시 국회는 또다시 가가지고 바꿔서 넣어봐야 맨 지금과 같은 이걸 되풀이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가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정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세도정치 때문에 나라 망했고, 이완용이가 나라 팔아먹어서 나라 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도 틀림없이 맞는데, 그거보다 더 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조선시대 때의 레짐이 왕정입니다. 조선시대는 왕정 자체가 레짐입니다. 근데 그 조선시대의 레짐은, 왕정이라는 레짐은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가 하면은, 최소한 농경시대 때 존속할 수 있는 게 이게 왕정입니다. 지금 세계 어떤 나라도 중동같이 자원 파먹고 사는 나라 말고는 왕정이 없지 않습니까? 왜 왕정이 없느냐? 왕정은 세상이 복잡한데 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가 하면 우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살짜리도 왕이 되고 정신착란자도 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 능력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왕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분 질서를 바탕으로 하니까 고급 관료들조차도 전부 신분 질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뽑다 보니까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신분 질서에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메리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왕정은 언제 때나 가능한가 하면 초기에 아주 단순 진짜 사회, 농경 사회에서나 왕정이 있을 수 있지. 왕정은 상공업이 발달하거나 유통 구조가 발달하면 왕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그 왕정이 상공업이 발달하고 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전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기 싫어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혁명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묘하게 가가지고 이 아시아 삼국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죠. 왕은 아니었지만 막부 세습체제가 자기 자식으로 쭉 세습이 됐지 않습니까? 세습체제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미 국가로서의 이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체제. 레짐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짐이 문제가 국가가 꼼짝을 못 합니다. 국가가 의사결정을 못 해요. 복잡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옛날에 세금 거두는 것만 해도 세금 거두는 것보다 옛날에는 말은 소득이라든가 땅 맞이기 보고 거두면 되는데 상공업이 발달하면 뭐 보고 거두겠습니까? 저놈이 얼마를 팔았는지, 얼마를 남겨먹었는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것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한데 그런 신분 질서의 바탕에 둔 그 왕정이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왕정이 한계에 부닥친 게 언젠가 하면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중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딱 부딪히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서로가 국가는 운영이 안 되고 하니까 패거리 지어서 쟤들 때문에 안 돼, 쟤들 때문에 안 돼. 그러기 시작한 것이 그게 당쟁입니다. 당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권력을 쥐어야 되겠고 그것이 오다가 그게 사화로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세도 정치로 가고 그렇게 갔고요. 서로 죽이게. 그러다가 결국은 그 왕정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일찍이 막부체제를 부수고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막부체제가 부서진 거죠. 막부체제가. 명치유신에서 막부체제 부숴가지고 자기들 그 기존 질서를 흩어뜨리고 난 다음에 정치의 주체도 바뀌고 정체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지고 급속도로 변한 다음에 우리 조선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이 안 되면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집안도 잘 되는 집안에는 형제간에 싸움이 없습니다. 안 되는 집안에 형제간에 싸움이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매일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매일같이 저러는 그리고 싸우지 않을 일 가지고 싸우는 거는 국회라든가 국정 자체가 지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국가의 영역이 줄어주고 시민사회가 역할을 하게 되고 시장이 좀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자유주의의 정신으로 레짐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 이 5년기에 저는 해볼 때가 됐고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이 살아있고 있는 사회에서 또 분배 질서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사회에서 된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참아줘야 됩니다. 참아주는 건 뭔가 하면 자유를 조금 부여하고 나면 그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서로 권리 주장하고 뭐 막 그런데 그것을 야 이거 저 지방 방송이고 자범이다 해가지고 바로 덮으려고 하면은 아까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는 것처럼 식품에 관한 규제가 불량식품에 관한 규제가 흐트러지면은 당장에 그게 생기죠.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먹기도 하고 뭐 왈가왈부 이 규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넘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시민사회에 질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이문열이 쓴 소설 중에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 보면은 석대라는 아이가 독재를 합니다. 그 반에서. 그 석대 독재자가 있을 때 반아이들이 꼼짝도 못 하거든요. 교실이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냐 하면은 석대의 권력에 의해서 눌려진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석대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새로 바뀌면서 그 석대가 쫓겨나요.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스스로 자퇴하고 나가버려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석대를 괴롭히니까 계속 혼을 내니까 석대라는 아이가 튀어나가면 석대가 나가니까 그 교실의 아이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있던 독재자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반장도 석대가 지정하는 애가 혼자 딱 나가면 그냥 박수치고 통과하고 이랬는데 막 반장하겠다는 애들이 10몇 명씩 나오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공부 시간에도 애들이 떠들고 근데 선생님이 새로 오신 그 선생님이 그거를 석 달, 넉 달을 학기 내내 아이들이 떠들고 그 무질서한 것을 그냥 두고 봅니다. 매질을 가하는 게 아니고. 놔뒀더니 학기 말이 돼가면서 어떤 질서가 자리 잡느냐. 아이들끼리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학교 공부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 우리가 쉬는 시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그 교실이 민주 질서 위에 조용한 교실, 아주 모두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는 그런 질서가 확립이 되더라. 그게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좀 더 자유주의적인 정신을 더 고양시키는 그런 한 5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저도 뭐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큰 감명도 받았고 많이 배우기도 한 느낌입니다만은 여러분 강의는 훌륭하셨죠? 예,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혹시 질문 사항이나 예, 말씀하시죠. 제가 들고 이걸 쥐고 예, 제가 들고 예, 그래 주세요. 저 14대 헌정회 회원 박명석 씨다. 우리 그 박씨 거신 김병준 그 교수님께서 여당을 길들이기도 하고 야당을 길들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교수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 포만감 같은 것도 느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저 김 교수께서 자유를 위한 고민 보수와 진보로 나눠놓고 하시는데 저는 화급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봐요. 첫째,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먼저 자기 철학을 확립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 같으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까지는 그 국정 철학을 통달해야 된다. 그래야 이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만 선진국으로 갈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그 세리머니 같은 거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맨날 저개발국 이런 데서 희생만 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첫째 정치인들 국정 철학 또는 정치 철학을 가자.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 개념이라는 게 사회에서 씻어보고 본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대통령, 장관, 총리, 국회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도덕의식이라는 게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쉽게 얘기해서 각 지역에서 출마할 때 그 공약은 제가 책임지고 오겠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만 끝나면은 그만입니다. 그런 책임의식이 없는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정도는 몸에다 페인팅 하던 좌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바로 급한 생각이 자유를 위한 고민과 보수 진보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화급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이제 줄이겠습니다. 그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뭐 저도 고맙습니다. 경제 같은 생각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다 오르신 말씀이니까 따로 제가 뭐 이야기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이나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이런 문제를 좀 제대로 다뤘으면은 그 국무위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좀 더 그 대통령의 생각을 좀 공유하는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오지를 못했는데 제가 쓴 글에 이제 국가가 제가 필요한 게 국가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생각은 국가가 있어야 할 때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보 문제나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제 국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복지 부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보면은 진짜 국가가 있어야 할 때는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도 돼야 될 때는 국가가 있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덜어놓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자 교수님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저희 김병준 위원장님의 말씀 너무나 잘 들었어요. 이게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같이 국정을 공유하고 있는 장관들이나 이분들도 저는 정말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날 취임식 때 대통령이 자유를 정말 서른 몇 번 저분이 왜 저렇게 봤냐 할까 사실 그때 좀 궁금했었고 물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국정 철학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 시민단체 이런 게 지난 5년에 그 휘두르던 시민단체는 그런 식의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공정상식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유의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부분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뭐 정부가 그 시민단체 보고 뭐 사라져라 뭐 계속 있으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정부 예산을 쓰는 그런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공정성 혹시 더 다른 오늘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모셔서 정말 참 명랑하셨고 굉장히 그 뭐랄까 가슴 깊이
국회의원 출신입니다만 우리 국회 입법이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주권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러한 국회 입법의 국회 권한이 헌법에 전부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의 자유의지, 우리 국민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더 신장시키고 넓힘으로써 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기능을 갖다 축소하고 이것을 확대하는가? 그 어떤 메커니즘? 그게 좀 잘 안 그려집니다.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결국은 국회의 권한이 이제 입법이라든가 뭐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큰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의 권한도 그 우리 헌법보다는 각 개별법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결국 국회의 권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인허가하는 사항이라면 그 자체가 또 국회가 이제 심의하고 하는 그런 권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 법을 심의하는 것이 또 국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 부분에 있어서부터 되도록이면 지금 국가가 경제와 교육 부분에 있어서부터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큰 원칙 아래 지금 현재의 개별법들을 과감하게 저는 개정해 나가면 국가의 권한이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국회의 권한도 줄어들고 그 권한은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시장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시장 안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같은 것을 우리가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개별법의 하나하나의 어떤 개정 아니면은 뭐 이제 헌법을 손대면 좋겠습니다만 헌법 가지고는 뭐 논쟁만 있고 세월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개별법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 개별법에서 큰 모순이 되는 것들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국회하고 별 관계없고 행정부하고 관계되는 건데 제가 지금 가장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교육에 관한 권한 같은 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에 관한 권한도 제가 이야기를 쭉 드린 것이 다 국회의 권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전부 싹 법에서 교육에 관한 법률에서 그걸 전부 시도로 위임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교육부가 관여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국회는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행정부 권한과 더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지금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배임죄입니다. 아마 이제 그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임죄가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업인들을 줄 세우고 그 말하자면 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행사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제발 그래서 배임죄 하나만이라도 세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로만 가주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배임죄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만 봐줘도 우리 검찰 권력이 정상화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위에 검찰 권력 위에 또 어떨 때는 국회의원 권력이 올라타고 이러니까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이경재 의원님 잠깐 우리 김병률 위원장님, 이경재 의원님께 잠깐 질문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예. 내려갈게요. 예. 국민들의 자유를 그 원동력으로 국가 발전을 이룩하자 하는 그 철학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분야에 그런데 요즘 정당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런 철학으로 가는 건지 요즘 회의가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뭘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기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타래를 풀어가다 보면 때로는 할 수 없이 잘라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 아마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뭐 정확하게 나 의원을 출마하지 못하게 하라 뭐 이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기자가 저보고 물어요. 나경원 의원과의 인간적 관계가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당신이 국가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그렇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기 마누라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가를 말하자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더 큰 말하자면 목적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뒤로 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 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맞고 그다음에 나 의원 해임시키는 것도 맞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해임은 그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결정, 인간관계가 아닌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나 의원이 좀 잘못했다 제가 그랬어요. 뭘 잘못했느냐. 그거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 공식적인 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사실상 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빠서 유고가 있어서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대신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원장에게 그 안을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1년에 12조에서 20조까지 소요될 수 있는 그 안이 또 게다가 정부가 지금 현재 복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고령사회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툭 해버리니까 이건 아주 난감하게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나 그와 좀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지금 지시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상의를 했었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그래서 정당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그건 정당의 문제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위원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나머지 자기들이 해석해서 의원들끼리 좀 저러는 거죠. 예. 네, 이상으로 오늘 자유환영 포럼 화요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경준 위원장님에게 큰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